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앞으로 13일간 전국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야 격전지가 여러 곳이 있지만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아마 대선 주자들이 맞붙은 곳입니다. 일단 서울 종로가 있고요. 또 다음 대선에도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나왔던 대선 주자들의 총선 움직임도 관심입니다. 관련 소식을 고석승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향한 2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주간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국민의 마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모든 지역구가 다 격전지이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곳 바로 서울 종로입니다. 전직 총리 간 대결인 동시에 또 여야를 대표하는 차기 대선 주자 간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낙연 후보는요, 종로 창신동의 한 마트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럴 사람은 이 후보님 하나를 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자, 마트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이낙연 후보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던 시민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밤에도 야간 작업을 하시죠. 해갖고 이제 막 끝나가고 이제 13명이서 술 한잔하고 이제 하면서 그 덕분에 마스크 수급이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자, 이 황교안 후보는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0시를 맞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말해야 할지, 마스크 없이 말해야 할지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야외니까 마스크 내리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약간만 크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아예 찌면은. 자, 과연 황교안 후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민생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는 오늘 새벽 종로 옥인동의 마을버스 종점을 찾아 버스 기사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 인근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인간사가 다 왔어. 네, 벌써 4시 아까 신뢰고 열심히 열심히 하세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가세요. 자, 이렇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 지난 대선 주자들은 이번 총선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지난 대선, 이 대선 주자 4인의 근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득표율 순으로 우선 홍준표 전 대표는요, 직접 총선에 나섰습니다.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양산을 다시 대구 수성을까지 우여곡절 끝에 지역구까지 여러 차례 바꾼 끝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후보 그리고 통합당 이인선 후보 등과 3파전 양상인데요. 최근 여론조사 하나 보시죠. 자, 대구 CBS와 영남일보, KBS 대구가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35.5%, 통합당 이인선 후보가 34.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 박빙입니다. 민주당 이상식 후보는 23.9%를 얻었습니다. 자, 얼마 전엔 총선 후 복당 여부 등을 놓고 황교안 대표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홍준표 후보는 다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또 복당할 수 있을지 지켜보죠. 자, 지난 대선에서 3위를 차지한 후보 안철수 대표인데요. 안철수 대표 돌고 돌아 다시 국민의당을 만들고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선 직접 후보로 나서진 않았고요. 당 대표로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토 종주를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 20에서 30km를 달리면서 국민들을 직접 만난다는 취지입니다. 어제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수공항에서 출발해 현재 전남 광양의 백운산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중간중간 지역 설명도 하는 등 이것저것 또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요. 나름 마라톤 이 풀코스 완주자로서의 여유도 보였습니다. 참 어떤 분들이 제가 마스크 안 쓰는 거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남에게 전 감염도 안 시키고 자기도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4일간 자가격리 끝나고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고 전국적으로 해를 끼치고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직접 선거에 나서진 않았지만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몇 명이나 국회에 입성하느냐에 따라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대선 4위였던 유승민 의원은 이번 선거에 불출마했는데요. 한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하다가 최근 백의종군 선언을 하고 다시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는 거리를 둔 채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들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서울 강서, 경기 성남 지역 등 수도권 이곳저곳을 돌았습니다. 이번에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통합당, 더 나아가서는 한국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은 총선 후 행보에 대해 통합당의 변화를 위해 총선 이후에도 투쟁이 필요하면 투쟁할 것이고 행동이 필요하면 행동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새로 꾸려질 국회 그리고 미래통합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지난 대선 득표율 6.17%를 기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요즘 어떤 상황일까요? 심상정 대표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지난 대선의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정의당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개정된 선거법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대표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심 대표님 보니까 거리에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지역구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네. 여기가 고양시 삼송역 입구입니다. 예, 고양 갑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나와 계신데 인적이 좀 드물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또 자영업자들인데 네. 아무래도 지금 네, 네. 심 대표님 뒤로도 인적이 사실 많이 없는 모습이 거리에 보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취약계층 네.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코로나19 방역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앞으로 밀려올 민생위기 쓰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당은 세 가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나는 기업에 지원을 하되 해고 없는 지원을 해라. 예. 네, 고용 유지가 곧 위기 극복입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임대료 현금 지원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특별 감면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도 면제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직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독거노인이나 또 한부모 가족들, 취약계층들이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최소한 3개월을 버틸 수 있도록 생계비 200만 원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예. IMF 교훈을 보면 이제 코로나19 양극화를 막는데 저희 정의당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소득 기준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데 추가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15 네네. 총선이 있고요. 총선에서 정의당이 의석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심 대표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국회 내에서 얼마나 더 힘이 실릴까가 결정이 됩니다. 정의당의 총선 목표는 몇 석입니까? 원래 정당 득표율 20%에 20석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야 예. 교섭단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거대 양당 위성정당에 의해서 무력화됐기 때문에 30% 득표는 해야 교섭단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 야말로 정의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에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꼭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섭단체를 얻기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 30%를 얻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발표된 네. 그 비례대표 투표 의향, 여기에는 이제 부동층을 네. 가중한 지지율입니다. 지난주에 갤럽 조사 지지율에서는 11%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에서는 부동층 가중을 하지 않았는데 8%가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서는 일단 못 미칩니다. 현재 지지율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직 총선까지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총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민생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고 또 매일 싸움박질하는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중심으로 협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 지금부터 우리 유권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리라고 보고요. 이제 그동안에 정의당이 좀 바닥을 쳤는데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3일 동안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 사회적 약자 편에 서 있는 정의당을 응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코로나19에 대한 약자를 위한 대책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할 만한 슬로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의당은 이번 총선 슬로건을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로 정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감수하고 우리 정의당은 위성정당, 꼼수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정의당의 이름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치 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위기를 막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존 위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신 대표님 앞서 코로나19 이제 민생 극복에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개정선거법에 의해서 네. 사실 저희도 계속 언론에서도 전했는데 아마 선거법이 바뀌면 제일 많이 득을 볼 수 있는 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고 정의당이 그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야의 이른바 거대 정당이 별도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면서 원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고 없어졌는데요. 당시의 선거법 개정 작업에 당시 특위의 위원장도 맡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예측을 못 하셨었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상식을 넘는 참상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위헌적인 위성정당 만들고 의원 꿔주고 그리고 또 교섭단체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국민의 세금 55조를 미래 한국당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55억 원입니다. 국민들이 55조는 너무 절대로 많고요. 이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55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렇게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양당이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런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선거법 바꿔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다당제 하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더 완벽하게 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그 일을 완수해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동형은 유지하되 거대 정당들이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군요. 물론 선거법 개정에 들어가려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도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해 아무래도 당연히 목소리도 커질 텐데요.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논란도 있었습니다. 바로 1번 후보죠. 류호정 후보 논란이 있었는데 이른바 이제 대학 시절에 대리 게임을 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후보들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서 교체가 됐지만 류호정 후보는 그대로 추천이 돼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은 청년 정치를 예. 들러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정치의 장을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11번, 12번 당선권의 청년 전략 명부를 할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과 13만 선거인단이 순번을 매겼습니다. 유호정 후보의 경우에 대학 초년 시절에 게임 윤리에 어긋난 일을 했고 본인이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청년들과 시민들은 이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면서 본인이 통렬하게 성찰하고 있는 만큼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도 예. 정치 선배로서 또 동지로서 우리 유호정 후보가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청년이기 때문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1번 선정될 때부터 네. 유호정 후보가 과연 지금까지 정의당이 얘기했던 약자와 그런 부분에 적절한 후보냐, 더 나은 후보가 없느냐라는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오해인데요. 예. 지금 게임 업체나 IT 업계의 노동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대낮에도 불빛이 환하게 철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밤에 오징어 배가 뜬다는 그런 그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예. 20대의 유호정 후보가 그 어려운 게임 업체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IT 업계나 또는 게임 업체 노동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밝힌 만큼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심 대표님은 지역구에도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쪽 얘기도 좀 하고 싶으실 텐데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 대표로서의 얘기만 네,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일은 지금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의 얘기를 들을 텐데요.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대표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국민들에게 뭘 얘기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 선거운동 모습 잠깐 봤는데 차기의 대선 출마를 내가 하겠다. 총선에 나온 후보 중에 그렇게 얘기를 밝힌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수성갑에서 5선 고지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입니다. 김부겸 후보는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출정식을 하면서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정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연하고 자존심 강한 대구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대구를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부터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왔는데요. 총선 선거운동 첫날 차기 대선 도전 선언을 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선 주자급 인사인 나를 좀 선택해달라 이런 의미가 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수성갑에서 김부겸 후보와 맞붙는 통합당 후보죠. 주호영 후보도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주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저 역시 통합당 대권 후보군에 들어간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김부겸 후보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번 총선의 대의인 문재인 정권 심판의 물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은 대구 경북 TK 정권 창출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가 되려면 친문 세력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지지가 관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권 주자랑 경쟁하니까 나도 대권 나가겠다. 딱 그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야권에서 대선의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요. 광진을의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쪽 상황도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오세훈 후보는 이 추미애 법무장관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서 일찍부터 선거 준비를 해왔죠.
자, 이번 총선의 추 장관의 불출마로 인해 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상대 후보로 나선 상황입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오늘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여러 차례 정권 심판을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면서 자, 오만하고 국민에게 겸손하지 못한 현 정부를 이번 선거에서 회초리를 들어 싹 바꿔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 4월 15일 날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고민정 후보의 오늘 선거운동에는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임 전 실장은 오세훈 후보가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이 오세훈 후보는 왠지 곧 떠날 사람으로 보인다. 지나가다 잠시 묵는 과객 정치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고민정 후보, 광진 주민들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광진에 서서 광진 사람 고민정은 광진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광진은 이제 정치의 한 중심에 섰습니다.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여권에서는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번 총선엔 불출마를 했는데 지금 광진을에 지원 유세를 나갔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원 유세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은 앞서 민주당이 출마 또 이 선대위원장 역할 등을 계속 제안한 바 있지만 고사를 했었죠. 예. 지난 2월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한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공개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고민정 후보 유세를 시작으로 총선 측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마음 가는 후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당 내에서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 또 김경수 경남지사 등도 이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는 있는데요. 예. 사실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좀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역할을 하면 법에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광역단체장들, 이 대선 주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또 향후 행보에 또 영향을 미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좀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신경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내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효자다라고 하는 정당, 바로 열린민주당인데요. 열린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는 총선 뒤에 더불어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실컷 효자라고 얘기했다가 아버지와 통합을 하겠다. 기득권이 아버지 쪽에 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정서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형제라고 하는 당은 더불어시민당인데 최종혁 반장,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요즘 좀 나쁘죠. 네, 좀 눈에 띄게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T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일주일 전보다 9%포인트 빠져서 20.8%를 기록을 했습니다. 25.1% 지지를 받은 미래한국당의 1위 자리를 오차범위 내에서 내준 거고요. 반면 열린민주당은 지지율이 2.6%포인트 오르면서 14.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2.3%포인트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예, 지금 앞서 그래프를 보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 지지율은 열린민주당 또는 정의당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 덕분인지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통합 얘기까지도 나왔다고요? 네,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민주당과의 통합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흡수통합이나 의원 개개인이 가는 모습이 아닌 당대-당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더 큰 민주당, 더 선명한, 더 강한, 더 유능한 민주당을 지향하는 거고요. 예. 현재 민주당 모습에서는 예.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가 지금은 좀 어렵지 않냐. 네, 정봉주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는 건 몇몇 기득권층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 내 정치 지형을 바꿔보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근데 통합을 하려면 상대방 입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효자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뻘이었던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후보 전원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어떠한 관련도 없는 정당이고 현 시점에서 선거 후 통합이나 정치적 연대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큰 맥락은 그동안 민주당이 취했던 입장과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여기서 현 시점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띕니다. 현재 입장은 이렇지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여지를 뒀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정치부 기자들이 이런 단어에 또 탁 눈에 띄잖아요. 현 시점이면 다음 시점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열린당과 나중에는 통합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네, 요즘 시민당의 그 지지율이 하락세여서 속이 타는 분이 있는데요. 시민당 김홍걸 공동성대위원장의 말에 좀 답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표가 분산되면 예. 나중에 결과가 예.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당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 국회의장 자리가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민주당과 시민당의 의석수가 통합당과 한국당의 의석수에 밀리게 된다면 국회의장 자리를 야당에 뺏기게 됩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지켜봤듯이 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또 통과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통합당에 넘겨선 안 될 자리입니다. 만일 총선 결과가 통합당에 밀린다면 당장 도와달라 손을 내밀 수 있는 정당은 열린당뿐입니다. 일단 총선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열린당 정봉주 선대위원장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당대당 통합 이야기를 꺼낸 걸로 보입니다. 의장 자리를 고리로 지분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산이 좀 깔린 듯합니다. 지금 이제 이 가능성의 전제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석수를 합해도 일당이 안 됐을 때 만약에 총선 결과가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일당을 뺏겨서 국회의장 자리도 뺏길 위험이 클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지분 얘기, 당대당 통합에서 얘기 나왔었는데 총선이라는 큰 선거 뒤에 이런 또 지분이 필요합니까? 네, 이해찬 대표 임기가 오는 8월까지인데요.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당내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정봉주 위원장이 나를 세웠던 당내 기득권층과 당권을 놓고 싸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에 있을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열린민주당이 주창했던 선명성을 갖춘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정 위원장의 당대당 통합론이 차기 민주당 당권은 물론이고 대선 전국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실제로 열린당과 통합이 필요할 때 열린당에서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되면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당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앞번호 후보들인 그럼 뭐 예를 들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있고요. 그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뭐 최고위원 자리나 또는 많은 대의원들을 확보해서 민주당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내선 이런 우려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군요. 이 당도 좀 보도록 하죠. 민생당인데요. 소위 이낙연 후보 마케팅 때문에 기생정당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오히려 호남 대통령론을 꺼내면서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민생당에서 이제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걸 두고 이제 민주당이 불편한 내색을 비치니까 민생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호남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 호남 대통령을 만들자는 건 모든 호남인의 염원이라고 역공을 취한 건데요. 민주당이 호남 후보 불가론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천정배 후보 뭐 이런 점을 파고들었죠. 자,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을 뭐 소위 몰빵 지지를 한다면 호남 대권 주자는 뭐 팽당하고 말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호남 대선 주자는 뭐 이낙연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를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사실 뭐 예전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에 있던 그 이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나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을 따로 만든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당은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선 주자급 얼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당 대표를 얼굴로 삼는 건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대선 주자로서 이낙연 전 총리의 약점,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새가 없다.
호남 출신이다.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민생당이 이런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선거전에 나선 겁니다. 민생당이 이 전 총리의 힘이 돼주겠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이른바 민주당 내 호남 불가론을 끄집어내서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조익신 반장 호남 불가론 얘기했는데 그런 호남 불가론이 실제 민주당 내에 있습니까? 네, 실제로 호남이 고향인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낙연 전 총리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호남 출신은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일단 호남의 인구수가 영남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데다가 캐스팅 보트를 쥔 PK 지역에서 호남 후보를 밀어주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PK 출신들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민주당 차기 지지도 뭐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1위잖아요. 굳이 민생당 도움까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뭐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이고 그냥 전체로 봤을 때도 전체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서도 지지율 1위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굳이 민생당의 지지까지 필요하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다면 이 전 총리도 우군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민주당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낙선하는 것도 또 면이 서지 않는 일일 겁니다. 오늘 이 전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로서는 참 쑥스럽고 거북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고맙지만 그것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혹시 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고맙지만 사양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예, 민생당에서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낙연 위원장을 도와주겠소라고 하고 있지만 이낙연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호남에서 많이 돼서 도와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보죠. 황교안 대표가 어제 방송기자클럽 추천 간담회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를 두고 통합당 내부에서도 좀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통합당 신보라 의원이요. N번방은 호기심에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또 이준석 최고위원도 황 대표가 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실수다. 이 N번방 사건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라고 황 대표의 발언을 좀 비판을 한 겁니다. 예, 물론 뭐 암호화폐나 텔레그램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되게 상당히 이슈가 된 사건이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황 대표가 잘 몰랐다라고 한 게 더 큰 문제라는 건데요. 예. 뭐 얼마나 N번방 사건을 가볍게 봤으면 이 공당의 대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발언을 하냐라는 겁니다. 자, 정의당 강민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설령 그 발언이 무지로 인한 말실수라고 하더라도 이 국민들의 절실한 문제에 별 관심도 없었다는 무관심을 증명할 뿐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여성 후보들은 황교안 대표의 성인지 감수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황 대표의 이제 N번방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미래통합당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따지면 공격할 게 있다. 뭐 이런 걸 내놨다고요. 네, 이 통합당은 민주당이 영입 인사로 이 세종 갑 지역에 출마한 홍성국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홍 후보가 사석에서 둔산 화류계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다는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정의당에서 같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2016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노래하는 게 좋냐,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하다라며 여성을 출산 도구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발언의 논란이 커지자 통합당이 다시 해당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선관위에 공개되는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할 때 공개된 자료는 뭐 전과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만 막말들이 싹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후보들이 많을 때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는 솔직히 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후보 선택 도움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후보들의 입법 사항과 정책 방향은 물론이고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와 비리 그리고 막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전에 한번 들어가서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 물론 뭐 한 사람을 막말로만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많은 정보들이 나와야 유권자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2주도 안 남았는데 투표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전국이죠. 방역 때문에 자가격리돼 있는 사람들,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원해 있거나 또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참정권과 건강권이 충돌하는 건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현 반장,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투표 선거일이 2주도 안 남았으니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자가격리자를 말씀하시는 예. 건데 해외에서 들어와서 2주간 의무격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접촉자가 돼서 자가격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제 정부가 밝힌 이 자가격리자 숫자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총 23,768명입니다. 상당한 숫자인데요. 이 정부가 자가격리 이탈을 또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재까지 총 52건이 사법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중에 6건은 또 기소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5일부터는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앙대책본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끼는 유권자라면 가급적 투표장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 투표장에 가지 말라. 물론 이제 방역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최대한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투표를 방역에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거소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관위가 거소투표 신청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이를 받아서 기표한 뒤에 우편으로 다시 반송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자, 문제는 이 거소투표 신청 기한이 지난달 28일까지였다는 겁니다. 특히 또 이 거소투표 신청 가능한 범위도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8일 이전에 자가격리 중이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거소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도 이 소식을 다루면서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28일까지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지났고요. 이 부분 보죠. 거소투표가 불가능한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고요? 네, 현재 지금 이 확진 환자들 중에서 증상이 경미해서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는 또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분들한테는 센터 내에 특별 사전 투표소를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확진자는 뭐 차라리 센터에 모여 있으니까 될 텐데 그런데 자택에 머무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도 지금 고심 중인 듯합니다. 특히 지금 해외 귀국자가 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2주를 고려하면 2일, 즉 오늘부터 귀국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투표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해외에서 하루 평균 7,000명씩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숫자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외국민도 좀 문제입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이해도 됩니다. 해외에 코로나19가 너무 퍼져서 업무를 제대로 못할 지경이 돼 있기 때문에요. 현지 투표소가 많이 운영을 중지하고 있죠. 네, 이 중앙선관위에 따르면요. 총 51개국 86개 공관에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 재외국민 17만 2천여 명에 가까운데요. 17만 2천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95,900명 가량인데요. 정부는 지금 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이는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 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재외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 참정권 문제로 헌법 소원을 낸 재외 국민이 있죠? 네, 이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진 독일 그리고 캐나다 교민 25명이요. 이 민변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민변 측에 따르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18조, 즉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중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이 코로나19가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선거 사무를 중지해 선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소원 청구인 25명이 거주하는 독일과 캐나다는 지금 이동이 불가능한 국가도 아니어서 이 교민들이 이번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만큼 정부가 좀 고민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선거라는 거는 유권자를 만나서 본인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거리두기잖아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당부를 했죠. 네, 정부가 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후보자나 선거 사무 관계자들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부는 투표소 또 개표소 전체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요. 선거 당일에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분리투표토록 해서 감염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오는 5일까지 일요일이면 원래는 끝나는 걸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러면 완화를 합니까? 아니면 이 기간이 연장이 됩니까? 자, 일단 정부도 고심 중인 상황입니다. 국내 확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잡혔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일상 복귀도 무한정 미룰 수도 없지만 또 전 세계적인 확산이나 해외 유입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고삐를 더 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연장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당분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분간 등교 개학이 어려워진 가운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상 복귀를 무한히 미룰 수도 없고 또 국민들께서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정세균 총리의 얘기인데 그러면 거리두기를 계속한다는 거지. 근데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생활 방역 체계를 하겠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김강립 중대본 총괄 조정관이 이 말을 한 건데요.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 전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 국민들께서 직접 좀 참여해서 지킬 수 있고 또 새로운 문화 내지는 관습으로 정착돼야 되는 이러한 그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이해 그리고 공감대의 형성과 이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생활 방역 체계가 무엇인지는 정부가 조만간 그 틀을 이해하기 쉽게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고요. 정부가 이제 온라인 개학 지침을 발표를 할 때 유치원은 이제 빠졌습니다. 아예 안 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일부에서 영어 유치원은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요, 이 광주를 좀 한정해서 봤을 때 이 유아반을 운영하는 영어 유치원이 12곳입니다. 자, 이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지만 유아 대상 어학원 형태의 학원 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휴원이 의무가 아니라 이 권고사항이 되는 겁니다. 하루 최장 8시간까지 장시간 운영을 하는 데다가 또 외부 강사의 출입이 잦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영어 유치원뿐 아니라 대형 입시학원들도 짧은 기간 휴원 후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은 휴원 기간 하지 못한 수업을 토요일 수업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요. 1차 개학 연기 당시 50%에 육박했던 휴원율은 2차 개학 연기 이후에는 20%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서 최근에는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원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도 부족하고 학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메꿔줄 마땅한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말고 이제 생활 방역 체계를 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10,000명에 지금 다다르게 됐죠. 네, 코로나19 환자 오늘 0시 기준으로요. 같은 시간 어제에 비해서 89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누적 확진자 9,97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자, 매일 100명 안팎으로 이 확진자가 나오는 점에 미뤄볼 때 내일쯤이면 10,000명을 넘지 않을까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169명이 됐고요.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201명으로 이 완치 판정된 환자는 5,8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도권의 집단 감염과 또 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모두 5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는요, 18명인데요. 그제보다 11명이나 늘었습니다. 자, 이 지역별로 이 추가 확진 환자를 보면요, 서울이 14명, 경기가 17명, 인천이 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구는 전날과 비슷한 21명이고요. 경북은 2명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코로나19의 국내 상황 또 몇 가지 포인트 짚어보고요. 해외도 짚어볼 텐데 오늘은 돈말을 주기 위해서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의학과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민 교수님은 지금 대한진단검사학회 코로나19 대응 TF에도 위원으로 계십니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면요.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 감염이 지금은 또 매일매일 늘어나는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4월 5일 날,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역 입장에서는. 저는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피로감을 많이들 느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100명 가깝게 계속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의 경우에 한 절반 정도 이상이 해외 유입 내지는 해외 유입과 관련된 직접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또한 절반 정도는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이제 집단 감염 형태 감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코로나19 감염은 사실은 많이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 감염이,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이 줄은 게 대략 한 3월 28일, 29일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감염이 진짜 준 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의 잠복기에 달하는 기간은 좀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들도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 의한 감염이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어도 4월 10일에서 15일 정도까지는 좀 감소하는 패턴 또는 환자 발생 패턴을 봐야 저희가 확실하게 줄었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4월 5일 날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은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 주말도 그렇고요. 너무 오랫동안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연장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는 달리기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명확한 메시지를 조금 더 줘야 될 필요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보고 예.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요소들은 남겨두되 효과가 별로 많지 않았던 요소들에 대해서는 좀 재평가를 통해서 좀 풀 부분은 푼다던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런 예.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조만간 생활 방역 체계라는 걸 내놓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일상 경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로 약간은 돌아오면서도 방역에 신경 쓰는 것을 갖추려고 하는데 방역 입장에서 본다면 생활 방역 체계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이건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생활 방역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위생하고 마스크 착용입니다. 예. 이 두 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특히 이번 코로나19 감염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집단 감염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교회 내 예배라던가 또는 일부 의료기관 안에서 어떤 집단 감염, 예. 이런 것, 그다음에 학원에서의 집단 감염, 콜센터 이런 몇 가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잠깐 신반장 이거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후에 들어온 속보 중에 대구에서죠. 외래 진료 중에 감염된 내과 의사가 사망했었다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 또 오보로 이게 판명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이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내과 의사 A 씨가 숨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실이면 국내 첫 의료진 사망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경북대학교의 담당 교수의 설명을 빌어서 사망이 아니다, 좀 위중한 상태다라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보였던 셈이고요. 자, A 원장은 이 지난달 19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 외래 진료 중에 확진 환자 접촉을 하면서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의료진 감염을 초기부터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으로 봤는데 위중한 상태까지 한 의사가 갔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의료진은 지금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인력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이 소모가 되게 되면은 분명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사례들을 이탈리아나 미국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빈약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춘 상태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역시 똑같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하거나 또는 입원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진의 어떤 코로나19 감염은 저희가 앞으로의 장기간의 대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사태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나중에 또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대구에서 2월 19일 날 확진자가 많이 급증한 뒤로부터 계속 한 달 넘게, 지금 40일 넘게 있었잖아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피로도가 큽니다. 특히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크고 이렇게 많이 피로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 다른 의료진, 의사나 간호사분들도 적극적으로 일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일단 피로도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예.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염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감염 관리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개인 보호장구라는 걸 착용을 합니다. 예. 4종의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 4종의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되면 굉장한 높은 피로도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는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예. 즉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그 환자들을 보기에 많은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개인 보호 장구까지 갖추다 보니까 진짜 피로도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좀 이런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즉 인력의 지원이라든가 순환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근데 의사 숫자가 지금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갑자기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어떤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의대생들에게 미리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도를 좀 바꿔서 미리 어떤 전체 의사 풀을 좀 넓히는 방안. 우리도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필요성은 없을까요? 근데 의대생을 투입하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생이라고 부르는 그 자원들은 예. 아직까지 완전하게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못한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대생을 투입을 하는 거는 가장 최후까지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즉 거기에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거기에 지금 순차적으로 투입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라도 좀 순환 근무를 해서 좀 더 이런 피로감을 느끼지 않은, 그러니까 좀 더 예. 새로운 인원이 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일을 하게 좀 해주시면은 기존에 있던 인력들도 조금 여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와 그다음에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들이 일단 지치지 않아야 자칫 긴 싸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와의 싸움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 또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사망자 중에 기저질환이 없던 46살 남성이 있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 또 40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기저질환이 없다, 젊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인데요. 고령의 어르신만 위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신원 반장이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어제 대구에서는요, 안타깝게도 3명의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먼저 대구시 112번째 사망자, 57살 남성으로 조현병과 당뇨, 고혈압을 앓았습니다. 제2미주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다가 어제 오전 대구 의료원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114번째 사망자는요, 74살 남성입니다. 뇌경색과 편마비, 부정맥이 있었고 이 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어제 오후 대구 동산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 두 사망자의 공통점은 기저질환, 즉 원래 병원에 입원해 있을 정도로 증상이 있는 환자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113번째 사망자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46살의 남성인데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지난달 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일부터 산소호흡기를 찾고요. 14일부터는 기관 섭관을 통해서 인공호흡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산소증이 회복되지 않아서 결국 어제 오후 4시 10분 숨을 거뒀습니다. 각 조사 자료에서는 급성폐부전 상태가 지속하고 그것이 인공호흡기 치료와 에크모 치료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증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말은 폐 손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두 개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주된 사망 원인은 급성호흡 부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산소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젊은 층이 사망할 경우에 사이토카인 스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죠.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간을 비롯해서 다발성 장기 부전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40대 사망자는 이것과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폐렴 자체가 낫질 않아서, 즉 폐 기능 자체가 손상이 돼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40대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생긴 게 국민들께, 이렇게 시민들께 충격적인 소식은 맞습니다. 사망률이 50대부터 많이 올라가지만 40대, 30대도 사망자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전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드물지만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적절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대 어린이, 심지어는 신생아도 코로나19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13살 소년 이스마일 모하메드 압들 와합은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는데요. 불과 사흘 뒤에 숨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전혀 없던 건강한 아이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아이가 사망할 당시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 부모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이의 곁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습니다. 또 미국 코네티컷주에선 태어난 지 불과 6주밖에 안 된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 세계 최연소 사망입니다. 이 아이는 지난주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왔고요.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But we have a tragic milestone in Connecticut. Probably the youngest person ever to die of COVID has died here in Connecticut. That baby was less than 7 weeks old. And it just is a reminder that nobody is safe with this virus. And for those young people who think maybe they're a little more invincible, think again. You're endangering yourself, you're endangering your family, and you're endangering everybody you come into contact with.
네, 막 태어난 아이를 전염병으로 잃는 부모의 심경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요, 신종 코로나 발병 초기에는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감염 규모가 성인들의 규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라고 지적합니다. 남녀노소,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안 걸린다, 그 누구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관련돼서 교수님과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그러니까 당뇨나 예를 들어 심장병, 고혈압 없던 4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없이 사망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전에 딱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기저질환 없는 40대가 사망을 한 건데요.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해외 사례를 봤어도 없던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봐도 저희가 미국 전체의 사망자에 대한 첫 번째 데이터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대략 한 20% 정도는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는 워낙 미국 같은 경우에 활동적인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많이 걸려서 전체적인 환자군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연령대 대비 사망률을 보게 되면은 40대 이하에서는 0.1% 정도의 사망률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40대 이하에서는 굉장히 사망이 드물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0.1% 정도 굉장히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명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은 현재 169명이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40대에서 2명, 30대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0.1에서 0.15%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좀 높네요. 40대에서 젊은 사람들 사망률 같은 경우도. 아니요. 사망률 자체는 0.1%가 많은데요.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지금 현재 21만 명이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사망자 숫자가 조금 많은 거고요. 사망률 자체는 미국도 0.1% 정도. 치명률 자체는 비슷하고요.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이제 많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급성호흡기 부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폐렴이 심할 경우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이 코로나19나 이런 그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진행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호흡기 부전으로 입원해서 그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진행이 되는 사이토카인 면역의 과다 반응은 아니었고요. 예, 그건 아니었고 단순히 이제 폐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게 맞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이제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요, 젊은 분들에서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사례가 이번에 굉장히 젊은 40대 분에서 나타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신혜원 반장이 얘기했는데 신생아 감염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엄마가 감염됐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감염되는 건 아닌데 아마 이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텐데 병원 내 감염 이런 부분도 이제 많겠죠. 특히 아이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 그 신생아의 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 과연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될지에 대해서는 초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논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신생아가 태아로 있을 때, 즉 엄마의 산모의 뱃속에 있을 때는 코로나19는 감염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비교적 이제 안전하다고 봤는데, 근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산모인 엄마하고는 접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엄마하고 지근거리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그다음에 젖을 모유 수유를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 엄마한테서 태어난 그 신생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접촉을 주의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소아과학회나 이런 데서 일부 권고안이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당연히 신생아는 엄마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전파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이런 지금 말씀 주셨던 사례도 그렇게 감염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기에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다.
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어린이들의 어떤 면역 체계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 얘기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 나왔던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대략 한 7만 8천 명 정도에 대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2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는 0.1%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20세 미만, 특히 이제 10대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를 봤더니 아이들도 똑같이 가정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라는 예. 데이터가 나와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그 확률 자체는 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면역 체계나 이런 그 특징들 때문에 코로나19 증상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무증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진단을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니까 예. 진단에서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의 데이터로는 아이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건 똑같다. 다만 많은 경우에 가벼운 증상이나 무증상으로 지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아이들도 감염될 수 있고 앞서 이제 40대 사망자 사례를 저희가 봤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독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이들이 좀 잘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독감이랑 뭔가 달라서 아이들이 그래도 물론 똑같이 감염은 되지만 뭐 더 잘 걸리는 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더 잘 걸리는 건 아니다라기보다 감염되는 확률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독감보다도 더 잘 걸릴 수 있다라는 말도 좀 맞다고 생각을 그런가요? 하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무증상 감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증상 발현전 감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감처럼 명확한 증상을 보여주는 그런 병원체에 비해서는 전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아마 감염될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은데 예. 감염된 이후의 증상이 조금 완만하게 즉 눈에 띄지 않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증상이 안 보일 뿐이지 꼭 감염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젊은 사람 또 어린이의 경우에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최 반장님, 우리 어릴 때 이제 뭐 사실 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흉터만 있는 부분인데요. BCG 접종이라고 하네요. 불주사를 맞잖아요. 이게 근데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아마 뭐 60대 미만인 우리나라 국민 모두 어깨에 이른바 말씀하신 것처럼 불주사라고 불리는 결핵 예방 접종, 이 BCG 자국이 있을 텐데요.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부장 같은 경우는 주사 자국, 좀 더 예. 나이가 어린 신반장 같은 경우에는 도장형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1962년부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의무가 됐습니다. 예. 이 결핵 예방 주사가 코로나19 예방은 물론이고 또 사망률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가설이 뭐 제기가 됐는데요. 과학계나 의료계에서 좀 검증에 나섰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처럼 BCG 접종을 도입한 55개 나라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인구 100만 명당 0.78명 꼴인데 뭐 이탈리아나 뭐 미국 등 이 접종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한 20% 정도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 이건 뭐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아시아와 서구의 여러 마스크 문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조사에 따르면 BCG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은 나라가 확진자가 훨씬 적더라. 이거는 좀 연구를 하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결과를 볼 때마다 항상 결과에 혼란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저희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BCG 예방 접종을 하는 국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나아졌지만 대부분이 결핵이 많은 국가들이고 예. 결핵이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이었던 경우가 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환자를 보고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고가의 분자진단 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선진국들입니다. 예. 지금 상위 10개국 중에서 선진국이 아닌 국가는 이란 하나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발원지였던 중국.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진국이거든요. 예. 반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국가들은 보시면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입니다. 검사를 할 수 없었던 국가들이거든요. 뭐 감염자가 적다는 게 아니라 검사가 적은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대한 것들까지 저희가 전부 다 감안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BCG라고 부르는 이런 모든 예방접종은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BCG가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워낙 영향을 주는 지금 코로나19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스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미국과 유럽 서구권에서는 마스크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아픈 사람만 쓰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미국이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가 없으면 스카프라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미국 내에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는 이 마스크를 쓰면 환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오해할 정도였죠. 뭐 특히 북미에서는 마스크는 이 아시아인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뭐 인종차별적인 인식까지 퍼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장인 제롬 애덤스는 뭐 지난 2월 말엔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사지 마라라고 했고요.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로버트 레드필드도 의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NO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CDC가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사용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며 지침을 변경하겠다라는 검토에 나섰다고 하고요. 시민들 사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뭐 마스크를 쓰고 공원을 다니거나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모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의료진만 쓴다라는 게 지금까지 미국의 인식이었는데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도 아시아의 판단,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아시아의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뒤늦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움직임이 나오자 CNN은 아시아의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시아는 위기 초기부터 많은 지역에 걸쳐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낮은 감염률과 빠른 확산 억제로 이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만들어 쓰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되도록 두꺼운 천을 사용하고 면 티셔츠 등을 잘라 쓰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유용하다라는 걸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코로나 전파를 통제하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WHO가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코로나19 전파를 막는데 유용하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다만 의료진들이 마스크 등 보호 장비가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의료진들에게 가야 될, 의료진들은 마스크가 미국에서도 꼭 필요했으니까요. 가야 될 마스크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처음에 미국에서는 사실은 마스크를 쓰다 보면 쓰느라고 손이 내 입주에 갈 위험이 더 크고 그래서 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때 그런 미국의 어떤 방침 또 WHO 방침들이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스크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문화의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마스크는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는 아픈 사람이 쓰는 거고 마스크를 쓸 정도의 아픈 사람이 왜 돌아다니냐? 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은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는 맞거든요. 맞는데 이런 문화적인 그 인식을 차지하고서라도 분명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거냐면은 마스크라고 부르는 거는 두 가지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19를 배출하는 사람이 본인의 그 배출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WHO나 CDC가 얘기한 마스크는 아픈 사람이 쓰는 거다라는 예.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배출할지도 모르는 마스크를 그러니까 배출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확진자를 볼 때 쓰는 의료진이 쓰는 마스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스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CDC나 WHO의 권고가 맞는데 지금 그 WHO나 CDC에서 놓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무증상 감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무증상 감염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코로나19의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고 최초의 독일 논문에서는 전체 감염자 1, 2%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논문에서는 10%대를 얘기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나온 그 워싱턴주 요양원에서 일어났던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논문에서는 그 당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절반 정도가 증상이 없는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분명히 무증상 감염에 대한 어떤 코로나19의 특징들을 봤을 때 마스크를
쓰는 게 맞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마스크 착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이 마스크의 부분 문화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WHO나 또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들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최정엽 반장, 어쨌든 미국의 방침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미국 내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네, 뭐 미국 확진 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2만 명에 가까운데요. 사망자 수 역시 5,200여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2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21일 첫 환자가 나온 지 70여일 만이고요. 그리고 지난달 19일 1만 명을 넘긴 뒤 13일 만에 20배로 급증했고 또 20배가 급증했고 20만 명으로 되기까지 5일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주별 상황을 보면 뉴욕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순인데요. 현재 미국의 확진자는 코로나19의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확산 규모가 가장 큰 이탈리아보다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 전 세계 감염자의 5분의 1 이상이 미국인인 셈입니다. 예, 미 정보 당국에서는 중국의 코로나 통계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미국 정보당국이 이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고의로 축소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서 상황을 은폐한 것이라는 게 미 정보당국의 결론이라는 건데요. 중국은 현재까지 확진 환자가 8만 2천 명, 사망자는 3,300명이라고 밝혔는데 이것보다 더 많다라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중국이 축소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중국의 통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ir numbers seem to be a little bit on the light side, and I'm being nice when I say that, relative to what we witnessed and what was reported. As to whether or not their numbers are accurate, I'm not an accountant from China. 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얼마 전에 훌륭한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엄청난 무역 합의를 했고 우리는 그 합의를 유지하고 싶고 그들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미국 마스크 얘기했는데요. 급한 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 집당, 그러니까 가구당 2장의 마스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한 집에 꼭 2명만 사는 것도 아니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 소식과 일본 소식을 최정엽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일본의 마스크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NHK 등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 어제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고 전 가구당 1,000마스크 2개씩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한 대책인데요. 자, 아베 총리는 1,000마스크는 빨아서 재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너무 작은 마스크를 썼네요. 자,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을 접한 일본 시민들 4월 1일 어제 만우절 농담 아니냐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단 1인 가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3명 이상이 사는 가구에서는 2장을 주면 어쩌라는 거지라고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대응을 비꼬며 패러디한 사진과 이 그림들이 잇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리가 2장을 쓰는 건 다 쓰면 되겠다라며 이런 비판이 섞인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자, 마스크 부족 현상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에서는 슈퍼카 브랜드죠. 람보르기니가 일부 생산 라인에서 자동차가 아니라 마스크와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마스크 1,000개, 보호장구 200개를 생산해 공장 인근 병원에 기증한다고 하는데요. 자, 마스크는 슈퍼카 인테리어와 이 주문 생산 부서 직원들이 만들고요. 보호장구는 탄소섬유 연구개발 부서에서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마스크에 대한 편견을 바꿔가며 아시아가 옳았다, 한국을 봐봐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일찌감치 공격적인 조치를 시행한 곳, 이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췄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If you look now, we're starting to see glimmers that is actually having some dampening effect.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뉴욕주입니다. 자, 그런데
확산 초기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은 이곳이 아니라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였는데요. 하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는 3번째, 워싱턴은 9번째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먼저 자택 대기령과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네바다주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한 달간 모든 호텔과 술집, 영화관, 그리고 카지노와 도박장의 문을 폐쇄하라라고 명령을 했죠. 자, 이에 소위 유흥의 도시라 불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합법화된 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카지노가 멈춰섰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 라스베이거스의 한 대형 주차장인데요. 코로나19로 노숙인들의 쉼터가 문을 닫자 시 당국이 여기에다가 임시 대피소를 마련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선을 그어놨고 노숙인들도 물리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즈도 꼬집었듯 코로나19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져서 많은 카지노와 호텔이 비어있는데도 이렇게 라스베이거스가 노숙인들을 야외 주차장으로 내몰았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자, 물리적 거리 두기, 이동 금지령이 강화되다 보니 외출 2부제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자, 중남미 국가인 파나마에서는요, 남녀가 함께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파나마 대통령이 직접 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입장인데요. 월, 수, 금요일엔 여성만, 화, 목, 토요일엔 남성만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요일은 어떻게 되냐고요? 남녀 모두 집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성별 이부제에 따른 외출도 생필품과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그것도 2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중남미의 또 다른 국가 콜롬비아에서는 내전도 멈춰섰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외출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아예 밖에 나가지 않을 수는 없으니 일부 지역에서는 신분증에 적힌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이 외출이 가능한 날을 정했습니다. 북부의 한 도시에선 이를테면 신분증 끝자리가 074로 끝나면 월요일에, 185로 끝나면 화요일에 외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외출에 관대한 국가도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스포츠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세계 테니스 대회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영국의 윈블던 취소됐죠. 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5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의 세리에 A, 그리고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등 유럽 축구 리그도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벨라루스는 축구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축구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아이스하키 경기도 펼쳐지고 있는데 이 벨라루스 대통령이 직접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Особенно лед, холодильник этот, антивирусное лекарство, самое настоящее. Здесь нет вирусов никаких. Вот ты же не заметила, что они летают? И я тоже не вижу.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추워서 바이러스가 살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루카센코 이 대통령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사우나에 가서 바이러스를 죽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드카로 손을 소독하고 매일 100ml를 마시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다소 황당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가짜뉴스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근거가 없는 소식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추워서 바이러스가 살 수 없다. 이건 맞습니까? 아니요, 그 근거가 없는 얘기로 생각이 되고요. 예. 저희가 이제 자꾸 이런 그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릇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인포데믹스라는 말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피데믹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집단 발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쓰는데요. 분명히 바이러스 중에 일부는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오히려 또 어떤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바이러스도 있거든요. 이제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이런 낮은 온도에서의 어떤 생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불분명하고 또 보드카를 매일 100ml를 마시면은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발언이어서. 예, 맞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소독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알코올 제제들이 61% 이상의 이제 알코올로 이루어져 있는 예. 거고 전부 다 이제 에탄올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에탄올이 이제 술에 들어가는 알코올 성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61% 이상의 알코올이면 그걸 많이 마시면 오히려 알코올 급성 알코올 그 독성 증후군 때문에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목적 때문에 알코올을 먹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이란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메탄올을 또 예. 드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메탄올은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에 속하는 계열이긴 하지만 독성 물질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눈이 멀거나 죽을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시행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독제를 알코올로 사실은 60도 이상의 에탄올로 만들기 때문에 알코올을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손이나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지 먹으면 다른 세포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치회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같은 시각에 다시 뵙고요.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